국태민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살기 편하다는 뜻이다. 이렇듯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영토를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원인이면서 동시에 국가 지도자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무이기도 하다. 선진 강대국의 경우 경제 발전을 통해 국가 안보까지 지켜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과거 세계를 움직였던 스페인과 영국처럼 국방력이 강한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강했고 부유한 나라는 국방력이 강했다.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 먹고 살 능력도 나라를 지킬 힘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그때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은 단 한 가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1960년대 대한민국이 선택한 것이 바로 방위 산업이었다. 국태와 민안,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했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0여 년 전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은 왜 어떻게 해서 방위산업을 시작했는지 생생하게 증언해주실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신 구상일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신 황혜웅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국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 오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방위산업의 태동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최 회장님, 네. 본격적인 이야기는 보통 196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건국 직후부터 이 방위산업이 싹트기 시작을 했다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48년도에 이제 정부 수립을 했는데 우리도 독자적으로 무기 생산도 하고 연구 개발도 하자 그런 이제 필요성이 인식이 돼가지고 그해 12월에 육군 병기공창으로 이렇게 이제 창설을 해서 수류탄이라든지 지뢰, 기타 탄약 부품 이런 것들을 생산도 하고 또 정비도 하고 재생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1년 후인 이제 49년 12월에 국방부의 병기행정본부라는 조직을 만들면서 국방부 병기공창으로 이렇게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발발 직전에는 국방과학기술연구소를 신설을 해서 병기 제조 및 연구 개발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군사 그러니까 국방과학기술연구소로서 이제 발족을 한 그게 되겠습니다. 또 전쟁 후에는 이것을 국방부 과학연구소로 격상을 해서 다시 조직을 보강을 했고 61년도에는 이 연구소를 해체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육군기술연구소를 창설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흡수가 되면서 또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에는 각각 51년도, 52년도에 창설을 해서 각군의 그 기술연구소를 운영을 해왔던 것이죠. 예. 6.25 끝난 이후에요. 이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좀 어느 정도 됐는지, 이 병력이나 무기, 군복 등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 구 박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당시 60년대 말까지만 해도
북한은 중화학 무기를 갖다가 거의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저희는 군원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아까 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각 군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가 체계적으로 활동을 못해서 아까 말씀하신 물자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이런 데의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예, 지금 구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전쟁 전에는 남북이 각각 다 8개 사단인데 병력은 우리가 9만 6천, 북한이 이제 19만 명으로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열세였었죠.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군이 이제 계속 사단이라든지 이렇게 증편해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54년 6월에는 우리 병력이 69만 7천 명.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70만 대군이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근데 또 세부적으로 보면 육군이 65만 명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육군 편중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군 상황을 보면은 제일 피크 타임에 제일 많았을 때가 32만 명까지 이제 우리 그 전쟁에 참여를 했고, 이제 전쟁 끝나고 55년도 중반에는 미 2사단과 7사단 그리고 이제 공군의 1개 사단 정도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한 6만여 명만 남겨놓고 이제 철수를 했는데 그 어쨌든 전쟁 후에 우리 군의 실상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열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 군은 대부분 미국의 군사원조, 그래서 예를 들면은 55년도가 그 군사원조가 4억 2천만 불 미국에, 그리고 경제원조가 2억 8천만 불이었으니까 사실상 거의 이제 군원에 의지해서 우리 군을 유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는 사실상 우리 군의 뭐 군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열악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군력 혹은 이 어떤 군비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열악했다는 상황을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근데 이제 북한의 상황도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 정전 이후에 북한은 매우 발빠르게 이제 군사력을 증강해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북한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번에 황 박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 동안에 북한군은 거의 괴멸 상태에 이제 빠졌습니다. 정전 협정이 되면서부터 북한은 군사력을 재건하는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4대 군사 노선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가지고 전 인민을 막 무장화를 하고 국토를 요새화를 하고, 그다음에 병사들은 간부화, 장비는 현대화를 하자 이런 정책 목표를 세우고, 그 이후로 한 10여 년 동안 엄청난 그 투자를 합니다. 네. 추정컨대는 당시 GNP의 11% 내지 18% 정도를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 하니까 60년대 말, 그러니까 70년대 이르면서 북한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당시에 했냐면 1970년은 적화 통일의 원년이 됩니다 하고 원년을 참겠다고 그 사람들은 공언하기에 이를 정도로 군사력을 많이 빠른 시간 내에 증강을 했다고 봅니다. 예, 북한의 이러한 재남침 야욕은 단순하게 준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말 한반도 일촉즉발 상황을 몰고 온 북한의 도발,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1960년대 말 북한의 김일성은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전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 북한은 무장 공비를 수도 서울에 침투시켜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으며, 바로 이틀 뒤에는 공해상에서 활동하던 미국의 정보함을 원산항으로 끌고 갔다. 북한은 냉전 시대의 자유진영의 거두인 미국을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르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우리 대통령의 목숨까지 노린 것이다.
연달아 벌어진 사건들로 남북 간의 군사적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왜 이렇게 남한을 상대로 노골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당시 북한의 국내외 상황 때문이었다. 공산주의 세계의 거대한 축인 소련과 중국의 분쟁으로 독자적인 자주국방의 길을 모색하던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 노선을 발표한다. 언제든지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은 군 병력을 해마다 늘렸고 현대화된 무기의 보유량도 남한을 훨씬 앞질렀다. 게다가 적화 통일의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군사 파병까지 요청하고 있었다. (1960년대) 군사력과 경제력이 앞선 북한의 위협 속에서 돈도 없고 나라를 지킬 힘도 없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정전 직후 조용했던 북한이요. 1960년도 말에 들어서 이제 극단적인 대남 도발을 감행하게 됩니다. 더구나 1970년을 적화 통일의 원년으로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말하자면 6.25 이어서 또 다른 침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김일성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계기, 그 이유가 어떻게 있을까요? 최 회장님,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남북이 이제 분단 이후에는 사실상 북한 경제가 남한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1차 경제 개발인 천리마 운동을 추진해봤지만 이게 이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남한은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국력이 이제 급격히 상승을 해서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 됐고, 또 이때 주한미군 중에 1개 사단을 또 철수를 하고 해서 아마 김일성이가 이때가 다시 한번 남침을 해서 적화 통일을 할 그럴 좋은 호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당시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요, 불특정 다수를 노린 것보다도요, 우리 국가 지도자를 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 박사님, 이렇게 북한에서 직접 국가의 지도자를 이렇게 겨냥하고 노리게 된 이유 어디서 좀 찾을까요? 북한은 자기네들이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남한이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부흥이며 이런 걸 잘 하니까 그 북한 쪽에서 볼 때는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잘못하다 추월당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테고,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 입장에서는 뭔 행동을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는 지도자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남한의 경제 발전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론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다가 그러면은 부흥이 좀 저지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 해결책은 답은 지도자 제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68년 1월 21일 날 북한산을 넘어서 이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들어왔고, 그러면서 또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갖나 보기 위해서 푸에블로 사건도 일으켜보고 했지만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이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지도자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 유능한 지도자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공언하고 있는 적화 통일을 쉽게 이루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네, 이제 박사님,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런 이제 도발에 대해서요, 우리 이제 그 국민과 이제 정부도 상당히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그냥 특히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과 이 청와대 반응도 궁금한데요. 그 당시에 좀 어땠습니까? 청와대뿐만 아니고 온 국민이 그냥 뭐 보통 놀란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공보부 장관 홍병철 장관께서 짤막하게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은 동요하지 말고 정부만 믿고
대간첩작전 협조를 해 주십시오. 엄청나게 짧은 전부 세면 한 60자 정도밖에 안 되는 카멘트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논란 가슴 쓸어내리기는 하고 바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짧은 코멘트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얼만큼 촉박하게 이 부분들을 대응하려고 했는지 어떤 그런 그 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60년대 북한의 도발은요, 단순하게 남한만 노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푸에블로 사건도 있었었는데요. 당시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게 된 이유, 제 회장님, 우리 어디서 또 이 부분을 이유를 좀 찾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1.1 사태로 엄청난 방금 우리 황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충격을 우리한테 주었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분명히 남한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보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고 해서 아마 푸에블로를 납치해서 당시 82명인가를 몽땅 다 북으로 이제 송환해 갔는데 그 인원들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은 남한이 함부로 보복 조치를 안 하지 않겠는가. 또 6.25 때도 결국은 미군의 참전에 의해서 유엔군의 참전에 의해서 이제 자기들이 적화 통일을 그 목표를 달성을 못했는데 또 이 미국의 대응이 상당히 이제 궁금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구 박사님한테 같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 북한의 의도 네. 어디서 찾을까요? 김일성이가 50년대 못한 그 적화 통일을 70년대는 기필코 달성하겠다. 그래가지고 참 엄청난 그 노력과 자원을 갖다 동원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년대 한국군 그 군사력과 북한의 그 준비된 군사력을 비교했을 적에 모든 면에서 한국의 그 군사력이 50 내지 60% 이거 정보 보고로 이렇게 그 평가됐던데요. 근데 그때 적화 통일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주한 미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 미군인 동안 막 한국 동란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자기들 그 야욕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져서 미국에 대해서 그 좀 더 그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압박을 가해서 미군을 철수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쉽게 적화 통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의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말 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이 방위 산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된 관계인지 궁금한데 황 박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8년 1월 달에 김신조 사건이 나고 그 다음날 푸에블로 사건이 나고 3개월이 채 안 돼서 4월 1일 날 68년 4월 1일 날 향토 예비군을 창설을 합니다. 창설을 또 해놓고 보니까 예비군이니까 무기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무기가 한국군에는 재고가 없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방위 산업을 구상하게 되는 단초가 아니었겠나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잡하고 위험한 것은 한반도 상황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냉전의 정점, 요동치던 세계의 정세, 그리고 미국이 당면한 위기는 한반도에 커다란 후폭풍을 몰고 옵니다. 1960년대 말 자본주의 진영의 맹주 미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위규적으로는 인도차이나와 쿠바, 아프리카 등지에서 공산화 확산을 막지 못했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커져만 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65년부터 시작한 베트남과의 전쟁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며 미국 내 여론을 악화시켰다. 미국은 베트남전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아시아의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에 미친 영향은 충격적이었다. 1969년 발표된 닉슨 독트린으로 북한의 전쟁 위협에서 남한을 지키고 있던 주한미군의 철수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철수 대상은 주한미군의 중추인 제7사단이었다. 제7사단은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한반도에 들어온 첫 번째 미군 부대이자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의 주역이기도 했다. 광복과 건국, 6.25 전쟁과 같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해온 주한미군 제7사단. 23년 10개월 동안 한국을 지켜온 제7사단은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마침내 이 땅을 떠나고 말았다. 게다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애그뉴 미 부통령이 기자들에게 건넨 한마디가 더 큰 파장을 불러왔다. 5년 이내에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겠다는 애그뉴 부통령의 이 한마디는 과연 한반도에 어떤 폭풍을 몰고 왔을까?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요. 60년대 말 미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월남전 이후에요. 미국의 정치, 미국의 사회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황 박사님, 그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안보 동맹국이고 또 든든한 우군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당시 미국은 월남전에 개입돼 있었습니다. 근데 월남전이 지지부연하자 미국 국민들은 엄청난 반전 데모를 했습니다. 반전 사상이 그냥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월남에서 철수하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월남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케네디 대통령 때 시작을 해서 그 후에 존슨 대통령 했는데 존슨 대통령 이제 임기가 끝나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존슨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되고 닉슨 대통령이 닉슨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68년 6월이고 그 다음 달에 닉슨 대통령이 그 월남을 방문을 하는 과정 중에서 괌에 들러가지고 소위 말하는 닉슨 닥트린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 박사님께도 이제 같은 질문 드리겠는데요. 1960년 말 미국 상황이 또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치적 혹은 사회적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황소영께서 참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 집권 시절부터 쭉 유럽에 대해서 항상 이 안보 정책이 중심이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년대라서 아시아가 갑자기 공산화가 이런 이 정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을 갖다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비에트남이 공산화가 되면 그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로 해서 태국까지 쭉 동남아가 공산화가 될 때 미국의 태평양 방위망에 막 큰 구멍이 뚫리는 이런 것을 우려해서 아마 월남전에 개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월남전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10년간 끌다가 보니까 막대한 전비를 지출하게 돼서 재정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젊은 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경제가 피폐해지니까 반전 현상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고 전쟁에 대한 염증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것이 확산됐어요. 이것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민주당 정권이 공화당 정권으로 넘어가서 닉슨 대통령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미국이 선택은 아시아에서 좀 발을 빼는 그러한 정책이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닉슨 독트린이라는 얘기를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 박사님,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닉슨 독트린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까?
닉슨 닥트린은 69년 7월 25일에 괌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 배경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 핵심은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그 1차적인 책임은 그 당사국이 진다. 미국은 극히 이제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참여를 한다. 다시 얘기하면 지상군은 투입을 않겠다. 뭐 이게 이제 닉슨 덕트린의 핵심이고 그 1년 후에 이제 월남 참전 7개국 그 외상 회의를 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미국의 로저스 국무장관이 당시 이제 최규하 외무부 장관에게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철수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현실로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당시에 동두천에 주둔하던 미 7사단이 그 71년 3월 27일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같이 이제 참가를 하셨는데 고별 행사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철수를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워싱턴주의 그 포트 루이스로 이제 복귀를 해서 7사단 같은 경우에는 창설 54년 만에 이제 해체가 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그래도 한 6만 3천 명 정도 미군이 유지되다가 2만 명의 1개 사단이 빠지다 보니까 4만 3천 명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네. 1971년 닉슨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듭니다. 결국 이제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미군의 이제 그 해외 배치는요 상당히 여러 조건의 전제가 돼서 이게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주한미군 철수 배경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미군이 그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것은 뭐 미군 전략에 의해서 뭐 이루어졌다 하지만은 그 한국 방위에 대해서 북한의 그 전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 국방 전략이 한미 연합 전략이 연합 그 군사력에 의해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갑자기 철수하고 이렇게 그 미국 정책에 의해서 양대 사단 지상군을 다 철수한다는 이런 이 미국의 그 정책 발표가 있었을 적에 정말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주국방 그때 자립경제는 달성했습니다만은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도 더 아주 강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제 구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당시 이제 그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때 또 이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위협이 있었던 그 시기인데요. 그 시기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큰 문제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홍 박사님 그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그런 급박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많이 고민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해결책을 모색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그 자주국방, 방위산업 이런 것이 이제 69년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경제 건설과 병행해서 군사 건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방위산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말씀은 뭐냐면 북한이 다른 외부의 힘을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남침해 오면 우리도 외부의 지원 없이 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러한 북한의 대적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 국방력을 갖는 것 이것이 자주국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이 저는 그냥 귀에 지금도 맴돕니다만은 그 후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표현한 것이 자주국방이라는 용어로 다 표현하셨다고 저는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 박사님, 우리 정부 차원에 있어서 약간 전략이 좀 바뀌는 부분들, 또 이외에 또 어떤 것이 더 있었습니까? 사실 일국의 국가 원수로서 말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그 안전을 타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아마 박 대통령께서 아마 마음이 많이 상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독립국가란 말이죠. 아마 자립경제 플러스 자주국방. 물론 어느 나라도 말이죠.
혼자 지금 이와 같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이런 상황에서 자기 그 자국의 그 힘만으로 안보를 갖다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미 안보 조약이 있고 그래서 미군에서 그 한국 이 전쟁 발발 시에는 이 작계 5027 계획에 의해서 그 미국 증원군이 이렇게 도달해서 그 한반도의 안보를 한국의 안보를 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 집 불났는데 소방서 올 때까지 전화해서 말이죠. 기다리고 있었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집 불났을 적에 최소한도 우리가 말이죠. 불을 갖다 스스로 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때 이웃집에서 와가지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맹국에서 와서 돕는 막 이런 것을 누차 강조하신 걸 봐서 아까 우리 황 소장께서도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때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 그 대통령 스스로 말이죠. 우리 그 안보를 말이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능력과 말이죠. 그런 힘이 아마 절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 굳건해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의 의지. 그 첫 번째 실현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설립일 것입니다. 구 박사님,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들어진 배경, 또 역사 이런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계셨던 분은 다 피부로 느낍니다만은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그 당시 얼마나 우리나라 국가안보가 심각했는가를 아마 느끼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북한은 4대 군사 그 노선을 노동당 강령으로 채택하고 60년 초에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이 중화학 무기를 갖다가 전부 중화기 무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탱크까지도 말이죠. 근데 그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물자라든가 뭐 이런 피복 뭐 이 정도 외에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 군원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무기를 아무리 필요해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어요. 이게 아마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수모감도 느끼시고 아마 그거에서 굉장히 불안감도 정말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무력감도 많이 느끼시고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참 그 경제 원조에 없이도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국방에서는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타파해야겠다 하는 것이 아마 신념이었고 아마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이제 창설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아까 참 정의를 잘해 주셨는데 사우디 같은 나라는 돈 가지고 모이고 살 수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사서 심지어는 용병까지 써가지고 국방을 합니다. 근데 엄격하면서 자주국방은 기술 주권에 의한 그런 그 국방을 의미하는 거지 남의 힘에 의해서 남의 무기에 의해서 그 핵심 무기를 의존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점이 많고요. 그래서 그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까지 그 이제 우리 그 병사들을 정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첨단 무기로 그 무장을 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첫째로 그런 전문 기술 집단이 있어야 이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각종 그러니까 기반 양산할 수 있는 방위산업체라든가 뭐 이런 그 토대가 있어야 하고 또 정부에서 일관되게 국가의 의지로서 그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의지가 꼭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작한 것이 국방과학연구소였고요. 이어서 오은철 수석비서관이 참 진두지휘하에 창원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그 방위산업 그 기반을 그 확립하게 됐습니다. 기술 주권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배경. 그래서 ADD가 좀 창설했다. 뭐 다양한 말씀 좀 주셨는데요. 지 회장님 조금 뭐 부연 설명 좀 더 해주시죠. 어쨌든 70년도 1월에 이제 연두 순시를 하시면서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과학기술 그 연구의 시급성을 강조를 하시고 또 2월 2일에는 국방부의 방위산업 전담부서를 설치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셔서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 군수국에 군수산업 육성 담당관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7일에는 당시 이제 정래혁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기를 이제 키스트는 이미 이제 국가과학기술연구소로 존재가 돼 있었는데 키스트하고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의 어떤 국방 연구기관을 설립을 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또 2달 후에는 청와대 회의를 하면서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8월 6일, 그래서 이제 8월 6일이 이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이제 창설 날이기도 한데 대통령령 5267호로 국방과학연구소 직제령을 공포를 해가지고 이제 설립을 하는데 당시에 인원들을 보니까 이제 각군사관학교에는 공부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있었어요. 다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도 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60여 명을 규합해서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한간에 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개소하던 날 그렇게 뭐 시끄럽지 않게 화려하지 않게 이게 열었다고 하는데 혹시 특별한 좀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자주국방 능력을 기르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많이 있었고 특히 미국의 이제 압력이랄까 이런 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국방과학연구소 창설하는 거를 이렇게 막 떠벌리고 뭐 시끄럽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조용히 내실 있게 이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닌가. 또 아울러서 저도 뭐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유사시에는 뭐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용히 하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무기를 좀 개발하자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더욱더 이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목표를 이제 갖고 있었겠지만요. 아무래도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시선은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ADD 창설 당시에 이 주변국들은 좀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 궁금한데 구 박사님께서 좀 말씀을 주시죠. 그 ADD 창설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도 급하니까 대통령께서 설치법을 갖다가 국회에다가 내서 심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ADD 설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구상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그때 김학렬 경제개혁은 그 부총리께서 장위원장이 되셔가지고 경제공업화위원회가 극비리에 가동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거기는 국방장관이라든가 지금은 거기는 오수석도 나중에 참 AD 소장, 신흥균 소장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방위산업을 그 공업화, 경제공업화위원회로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그 대원칙만 그때 세우시고 그래서 이게 급하다 해가지고 하도 시급하시니까 8월 6일 날, 70년 8월 6일 날 대통령령으로 설치령으로 우선 급하게 해서 그때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산하의 하나의 그 국립기관으로 설명했고 연구원은 누가 그 연구원을 갖다가 갑자기 구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께서 아주 직접 장관한테 명령을 내려서 육해군 그때 사관학교가 교관용으로 장기 복무할 수 있는 사관학교 출신 중에서 해외 유학을 시켰습니다. 교관용으로. 그래서 육해공군이 그때 이제 한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귀국한 사람이. 그래서 우선 거기 있는 석박사를 갖다 전부 차출해라. 그래가지고 모인 것이 13명이었습니다. 그 육해공군에서 그 교관으로 있던 분들이 차출돼서 아주 특명으로 나가지고 ADD 파견된 사람들. 그것이 연구원이 이제 전부였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AD가 창설된 게 신흥균 장군님께서 사실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 3대 요소 중에 전문가도 없고 시설도 없고 뭐 이런 그 방산업체 기반도 없고 그러니까 뭘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키스트는 존슨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야겠다 해서 이 존슨 대통령이 선물입니다. 하와이에서 그 정상회담 할 적에. 그래서 키스트가 67년에 창설이 됐는데 마텔이라는 그 연구 경험이 없으니까
미국의 바텔 연구소에서 아주 자문단이 나와가지고 키스트를 갖다가 전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직서부터 이런 그 연구 시설까지 다 거기 자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흥균 장군도 당황하니까 이분이 또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이 좀 군의 저기에서 계시다가 국방 차관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 키스트에서 부수장, 행정부수장을 하셨다가 국방과학연구 소장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키스트에 같은 그러한 미국의 그 자문단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스미르가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그 지원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창설했을 적에 딴 나라에서는 뭐 별 반응이 없었는데 미국 반응이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핑을 제가 그 맡게 됐는데 그 다파하고의 인연관계 때문에 저스미르하고 제가 하나의 리아이즌 오피서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사님이 슈나이더 대사님 앞에 분이 제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분에게 브리핑도 하고 직접 오셨습니다. 창설 적에. 그러면서 그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우리가 다 원하는 무기 제공하는데 왜 이런 그 무기를 자주적으로 만들어서 돈을 낭비하며 그 돈 가지고 뭐 요점은 경제를 갖다가 발전시키는 데 쓰는 게 좋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이미 키스트가 있는데 키스트에다가 특수사업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필요한 말이죠. 이런 소총이라든가 이런 소화기 간다는 말이죠. 기본 병기 일부를 갖다가 거기 연구시키면 되지 않냐 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 자리에서 미 국무부는 그 AD 창설에 절대 반대단 말이죠. 아주 그냥 단호하게 외교적 수사를 쓰지도 않았어요. NO 한마디로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참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는데 그 후에도 말이죠. 그 미국 대사께서 그 좀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ADD에서 이런 그 무기 개발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못하다. 막 이렇게 해서 참 미 국무부로서는 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반응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을 주셨고요. 또 연구 인력, 또 과학기술 수준 정도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까지 이제 모아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연구 인력 자체가 굉장히 귀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ADD 연구진들이 굉장히 중대한 이제 업무를 맡았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대우가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 먼저 황 박사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통상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ADD에 상당한 그 대우를 해주었다 이렇게들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기록 그렇게 써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앞에서 쭉 말씀들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그 개발을 하면서 막 급격하게 이제 팽창 확대가 되니까 그 일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고급 인력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뭐 대통령께서 이제 의지를 가지시고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좋은 인력들을 뽑으려고 보니까 첫째가 이제 대우 문제죠. 네. 그래서 그 처음에 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국방부 직제로 만들었던 것을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뭐 관리 봉급도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독립법인체로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그 현역들도 그렇고 민간인들도 그렇고 조금 이제 대우를 다른 데보다 낮게 해줬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키스트 수준 그래서 이제 키스트 수준만큼 이제 올려주려고 노력을 했었죠.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드나드는 것은 위촉연구원으로 해서 이제 드나들었는데요. 드나들면서 연구원들 일하는 걸 보면은 와 나는 아니다. 그렇게 힘들게들 일했습니다. 아까 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제대로 돼 있나 장비가 제대로 돼 있나 뭐 하나 책을 하나 구하려도 뭐 어디서 도서관이 도서실이 제대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전부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국가적인 일, 정부에서 요구하는 일 한다고 밤낮 없이 붙어 있는데 나는 아니다. 막 그럴 정도였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시 또 경제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ADD 창설과 또 운영 비용도 이제 궁금한데요. 구 박사님 전체적인 비용 어떻게 좀 충당이 됐었나요? 70년에는
갑자기 그 8월에 사실 8월 6일 창설 기념일입니다만은 그날은 대통령령이 공포된 날이고요. 그 당시 그 연구소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한 분만 인사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그 직제에 따라서 인사명령은 9월 1일이 사실은 그 직제에 따라서 발령이 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대통령령으로 설정된 국가기관이니까 저희 그 연구원들은 각군 사관학회에서 차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월급 그대로였고 뭐 별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연구비도 도중에 어떻게 회계년도에 그 정부 예산이 그 예비비에서 뭐 뽑아낼 수도 없는 거 그래가지고 그 연급이라는 건 그때 활동이라는 건 없었고 다만 그 당시 연말까지는 각 분야별로 이제 배치가 됐는데 그 분야별에 따라서 어떻게 앞으로 자기 분야를 발전시킬 것인가,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고 시설은 어떤 규모로 어디다 확보하고 뭐 예산은 대충 그런 걸 구상하는 단계였고 그 70년 12월 20일에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까 말한 거지 외부에서 고급 인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키스트가 그 당시에 서울대학 교수의 월급의 3배를 갖다가 주는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키스트는 그때 사택도 우리나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택이었고 구름 위에 있는 그런 그 존재들이었습니다. 정말.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법인체로 최영섭 그 소장님께서 법인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서 그런 정부 그런 예산 회계 규정에 구애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그 출발을 했습니다. 그 처음 문제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는 12월 22일인가가 국회에서 국방과학연구소만 특수법인으로 말이죠. 특수법인이 우리나라 제가 두 개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가 한국은행이었고 하나가 국방과학연구소였어요. 그래가지고 특수법인체로 해서 처우를 갖다가 그 키스트에 그 준하게끔 이렇게 예산 경제기관에서 했고요. 그때 대통령께서 특별히 또 특히 오원철 수석비서관에게서 그 번개사업 등 이런 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그때 나름대로 참 그 정부에 설 수 있는 대우를 갖다 최대한 하려고 했고요. 대통령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나중에 했지만 그 수시로 오셔서 가지고 그 애로사항을 갖다가 그 다 들으시고 해결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시 이제 국방과학의 연구소가요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ADD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 또 애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또 각자 갖고 계신 일화가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번에 황 박사님께서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현역 소령 연료가 국방과학연구소로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를 면세로 산다는 거. 그래서 야 이거 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고 했더니 그 행정부에서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막 키스트 가다가 또 들르시고 그런데 키스트하고 국방과학연구소하고 막 거기 같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스트 가다도 들르시고 연구소 나오시다가도 들르고 또 연구소만도 오시고 그래서 오시게 되면은 불시에도 오시고 예고도 하고 오시고 하는데 그 소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브리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해외 무슨 애로사항이 없냐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참 어려운 그 뭐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과학자들을 해외에서 유치하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불편해합니다. 그러다면 뭐 해결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건의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여하튼지 면세로다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저도 이제 그럼 사야지. 하고서 이제 그 주문을 했는데 그 후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그냥 말로 하시는 것이 진행이 되나 하고서는 여러 군데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건의사항을 들으시고서 그 서울시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바꿔가지고
국방과학 이제 면세로 사는 그 대상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 면세로 다 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하여간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 지금 차를 사는 것 문제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 신기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엔 그렇게 됐고, 예. 대통령께서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들으시고서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했다는 아주 좋은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이제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ADD에 이제 그 사전 그 예고도 없이 이제 자주 들렀다고 이제 하시는데요. 네. 이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또 거기에 또 맞는 어떤 일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들려주시죠. 수시로 오신 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전에 내려갔을 때 참 당황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 그 번개 사업 그 바로 직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유도탄 개발 명령이 내립니다. 소총도못 만드는 연구소에다가. 그래가지고 대전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서 이제 연구소를 갖다가 유도탄용을 대전에 이제 잡고 그때 제가 선발대로 내려가가지고 예, 그 제일 처음에 유도탄에서 제일 먼저 만들 것이 자동차 엔진과 맞춘 로켓을 만들어야 합니다. 추진기관이라고. 그래서 그 지상연소 시험 장비를 갖다가 미국 로키드에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도입을 해서 설치하러 제가 선발대 내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연구소 본부는 지금 서울에 있었고요. 근데 이 대통령께서 말이죠. 얼만큼 ADD에서 참 그 애정이 많으셨냐면요. 공사 중이고 포장도 안 된 말이죠. 그냥 지금 길 같은 거 다 파헤칠 거고 지금 급한 건물만 몇 개 만들었을 때인데 불시에 경호원 하나 데리고 그때 새마을운동이 해에 매년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새마을 운동 그 해에서 치사를 하시고 시간이 남으시니까 그날 일요일이었습니다. 경호원 한 분을 대동하시고 그냥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 당시 뭐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돌아오셨는데 그때 하필이면 점심시간이 좀 지났어요. 점심시간인데 그때 저희들은 선발대 한 3, 40명이 가 있었기 때문에 식당이라는 것도 없고 말이죠. 그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는 한바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밥 먹는데 거기에 칸 막아가지고 연구소 직원들은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난감한 참 일 생각하면 지금도 이거 참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60년대 말 우리의 안보 상황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자주 국방만이 살길임을 자각한 대한민국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출범시킵니다. 하지만 경험도 자원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뿐. 과연 그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